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30일 구입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MMT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댓글로 들어가서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MMT론을 바로 볼게요. 보시면 이제 돈 찍어내서 마구 풀면 괜찮을까? 지난번에도 제목이 비슷했던 것 같은데, 현대화폐이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다시 지금 KBS 뉴스에서 나와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보시면 일단 이 MMT 이론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저 블랙락, 레디 핑크 최고 경영자는 현대 통화이론은 쓰레기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을 했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번 상원 의원 그 은행위원회에서 출석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원이 야, 미국 정부가 재정적자 이거 그냥 계속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재정적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다. 미국 정부도 빚을 갚아야 된다. 페드에 빚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시기가 약간 웃기다는 거죠. 그리고 이 타이밍. 나중에 진짜 이 MMT론을 꺼내 들어서, 마치 이게 어떤 주류 이론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거 한번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 저는 돈을 풀게 되지 않을까. 이게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일단, 민주당, 공화당 모두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 하원, 이 여성분이 그린 뉴딜 정책으로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에 6조 6천억 달러를 재정 적자를 해서 투입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샌더슨 상원 의원, 정책 보좌관으로 있는 스테파니, 그 뉴욕 주립대 교수도 이 MMT 이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 나오기 전에 그때도 이와 같은 이제 비슷한 주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건 2019년 4월 14일 날 나온 트위터인데, 연준이 제대로 일을 했다면 주식은 아마 5천에서 10,000포인트로 더 올랐을 것입니다. GDP 상승률은 인플레이션도 거의 없이 3% 대신 4%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인하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해도 인플레이션 미국 원래 금리 니들이 인하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걱정돼서 그렇게 했는데, 인플레이션 봐라. 인플레이션 오히려 내려오고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정반대로 해야 됐다. 양적 긴축은 킬러였고 오히려 정반대로 해야 됐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여기서 일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지금 이제 일본 은행 총재, 이 왼쪽에 계신 이 구로다 일본 은행 총재, 이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2020년 봄까지는 금리 인상을 검토한 적이 없고 그 이후에도 이제 긴 기간 지속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일본의 기준 금리는 마이너스 0.1%로 이제 동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돈을 계속 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기준금리가 이제 마이너스 0.1%니까 이렇게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일본에서도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아소다로 이 재무상은 이제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MMT 이론 안 된다. 일본을 MMT 이론의 실험장으로 만들 생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베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12년 내가 총재 선거에 나갔을 때 아베노믹스의 원형 대담한 금융 완화라고 이제 주장을 했지만, 내가 이렇게 돈 풀어서 주가 부양하고 하니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폭락도 안 하고 엔도 폭락 안 했다. 실제로는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오히려 엔은 폭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서 마치 MMT 이론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나중에 이 카드를 저는 꺼내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아마 이 그림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보시면 그 일루미너티 카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지금 맨 작은 물고기, 이 맨 작은 물고기가 여기는 이제 작은 마지막 카드가 뭐냐면 작은 고기를 유로화가 먹고요. 그 다음에 달러가 먹고 파운드가 먹고 엔화가 먹습니다. 이거 뭐 위안화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엔화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작은 물고기는 뭐냐? 결국에 이 작은 물고기는 지금 베네수엘라, 그리고 아르헨티나, 터키, 이란, 지금 또 터키, 이란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나라뿐만 아니라 또 많은 나라들이 환율이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 다 포함해서 러시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 이런 나라들이
이 지금 가장 작은 물고기가 되겠죠. 가장 작은 물고기가 가장 먼저 먹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나라들이 경제가 먼저 침체가 되고 붕괴가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유로존이 이제 위기를 겪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위기를 겪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 마지막으로 이제 엔화인 이제 일본이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그 모든 물고기 법정화폐를 먹는 게 이게 이제 저는 암호화폐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엔화랑 미국의 달러는 이게 거의 이제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은 작은 사이즈, 경제 규모가 작은 사이즈의 나라들이 먼저 이제 위기를 겪게 된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이제 돈을 이렇게 미국과 일본이 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은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고 있는데, 야, 우리가 인플레이션 겪지 않으니까 이거 돈 찍어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인플레이션이 세계 다른 나라들로 계속 수출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미국이 보시면 2018년도 하반기부터 해서요, 이렇게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1.6%, 5%까지 내려왔고요. 그 이후에 지금 2019년도 들어서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살짝 반등을 했는데,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오히려 물가가 낮다 보니까 달러 강세로 가고 있고, 달러 강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인하를 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이제 미국 그 페드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4월 29일자 어제 기사고요. 지난해 12월만 하더라도 올해 금리를 최소 뭐 2차례에서 3차례 인상을 해야 된다 라고 했던 연준이 올 들어 미국 경제 하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근데 되게 웃기죠. 미국 경제가 하강한다, GDP는 분명히 3.2%로 좋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 경제 하강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인내심 갖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금리 동결 방침을 밝혔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논의를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대해 금리 인하 압박을 계속해서 이제 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고 있는, 보시면 여기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위원인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지난 4월 15일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2%를 현저히 밑돌면 우리의 통화정책이 정말로 제한적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줄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연준이 설정한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서 지금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오히려 달러를 더 풀어서 인플레이션도 좀 높이고 달러 강세도 약간 약세 국면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달러를 또 돈을 풀어내는 이제 명분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그럼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명분을 이와 같이 만들었는데, 원래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주식시장이 꺾였어야 됩니다. 꺾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아니면 트럼프의 그 법인세 감면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주식을 그냥 끌어올렸고, 원래는 이제 주가가 떨어져서 그 떨어지는 주가를 그거의 명분 삼아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주가는 오히려 올라왔고,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안 좋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도. 실제 GDP 데이터는 좋게 나왔지만 경제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고요. 그럼 이제 댓글로 들어가서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님이 써주셨어요. 제가 리플만 70% 정도 갖고 있는데 이번에 반 정도 다른 코인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차트상 몇 사토시에서 교체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BTC 마켓에서 리플 어느 정도가 갔을 때 매도를 할 계획인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2만 사토시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제 기준이고, 그 전에 뭐 여러분들 기준을 세우셔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후에 차트 설명드릴 때 리플을 그때 보고 자세하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립토 매니아님이 써주셨어요. 와사비님 보조지표 감사합니다. 투자 시드가 큰 만큼 전고 대비 눈에 띄게 수익이 감소했습니다만 확신이 있기에 8개 고비 중 첫 번째 고비 손가락 꽉 붙들어 매고 존버합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가려면, 만약에 이번 고비가 첫 번째 고비라고 하면, 앞으로 더는 더 많은 고비가 있을 거다. 그리고 사실 지금 아직까지, 고비가 완전히 시작이 된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그 2015년도 상승장 쭉 봤을 때, 한 30%, 비트코인이 30% 조정이 한 7차례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한 10% 정도 비트코인 조정받은 거는 어떻게 보면 아직 조정이 제대로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진짜 그 1-2 안으로 해서 조정이 좀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첫 번째 조정이 될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얘기했던 그 뭐 7번의 조정 중에 저는 첫 번째 조정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한 30%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진짜 조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근데도 아마 지금 이 정도 조정에도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음으로 또 크립토 매니아님이 또 써주셨는데, 트럼프의 법인세 감면과 회사들의 자사주 매입, 그리고 지표 맞추기 등 이제 개미도 과거와는 다르게 언론이 발표한 숫자를 그냥 그대로 믿지는 않을 겁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인들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다 확인해서 이게 진짜 경제가 좋은 상황인지, 아니면 경제가 좋지 않고 GDP만 좋게 포장을 했는지, 이렇게 개인들도 아는 분들도 있고, 또 이거를 이제 알지 못하고 야, 실제 GDP 좋게 나왔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견조해 보인다. 자사주 매입 이렇게 계속 하니까 주가가 빠질 수가 없다. 이런 논리로 오히려 또 이제 상승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밀포드님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기회에는 책임이 따른다. 자유에도 책임이 따르고요.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와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어느 분 글처럼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맞습니다. 저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상대방에 대해 다른 의견을 쓰실 때 좀 더 그 단어 선택을 하실 때도 좀 더 조심해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상대방의 어떤 내가 논리라든가 아니면 글을 반박을 할 때도 이 글을 상대방 입장에서 보시고, 만약에 내가 이런 글을 받아서 내가 보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들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진짜 생산적인 어떤 논쟁이라든가 생산적인 결과물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우리가 그냥 비판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깎아내리는 것도 쉬운데, 그런 거는 저는 전혀 생산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또 이렇게 다운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이런 일들 같이 함께 성장하자라는 이게 저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나는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어떤 먼저 되는가, 나도 이제 상대방한테 누군가한테 또 내가 상처를 주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와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다리님이 방송이 좀 많이 끊긴다 얘기를 해주셨고, 예, 제가 지금 그 잡음이 많이 들어가서 그 잡음을 없애다 보니까 이 또 잡음은 없앴는데 끊기는 현상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잡지 못해서, 일단 잡음이 계속 쭉 들어가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끊기더라도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도 좀 더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이종진님이 써주셨어요. 소시파더님이 써주신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대공황, 1929년에 시작된 사상 최대 공황 시대를 살았던 벤자민 로스라는 변호사의 1931년부터 1941년까지의 일기를 발췌한 것입니다. 멘탈을 잡으시고 기회를 잡기 위해 필요한 교훈을 담고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1931년 7월, 온갖 신문과 잡지들은 지금처럼 할인된 가격에 주식 부동산을 살 기회가 흔치 않다는 기사들로 도배되어 있다. 문제는 지금은 아무도 돈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와서 주가가 굉장히 싼 걸 알아요. 싼 걸 아는데 대중들의 주머니에는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살 수 있는 게 없죠. 왜냐면 이미 어떻게 보면 다 고가에 이제 물려있는 상태인 겁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1929년도 그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저는 지금도 앞으로 올 위기도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부동산도 만약에 부동산을 진짜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를 뭐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주식도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이게 현금이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위기 상황이 오면 주가가 빠져도 그 여유 있는 현금을 가지고 다시 주가를 거기서 쌀 때 매입을 해서 조금 올라왔을 때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데, 만약에 내 모든 돈이, 모든 자산이 주식시장에 다 들어가 있거나 내 모든 자산이 다 부동산에 다 들어있게 되면 이거를 실제로 그 위기 상황, 침체 상황이 왔을 때 그때 투입할 수 있는 돈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 아마 1931년 이 당시에 이 분도 그렇게 이제 느꼈다라는 것 같습니다. 1931년 8월 나는 평상시에 여유 자금을 모아놓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만약 2,500달러 정도의 돈을 이번 불황기 동안 현명하게 투자했다면 내 인생의 나머지를 위한 아주 훌륭한 보험이 되었을 것이다. 1932년 9월 만약 이번 불황기에 최우량 주식에 투자해서 2, 3년 동안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1935년경에는 큰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말이 마음에 절실히 와닿는다. 이때도 아마 누군가가 이분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지금 주식 사서 앞으로 몇 년만 들고 가면 진짜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유가 없었고요. 1933년 6월 1달러짜리 주식을 10센트에 살 수 있는 행운은 이미 지나갔다. 그리고 그런 행운을 붙잡을 수 없었다는 것이 슬프기만 하다. 이미 어느 정도 반등을 했나 봐요. 1933년 7월 경기 침체 기간 동안 계속해서 행운의 여신은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나처럼 여유 자금을 준비해두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이분은 아마 이때 또 준비가 돼서 어느 정도 주식을 샀었나 봅니다. 1937년 5월 큰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는 사라져 버렸다. 아마도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다. 이 기간 1929년부터 1932년까지 주식이 거의 89.2%,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하고 비슷하죠. 이 정도 하락을 했고 그 이후로 1937년까지 최대 상승 랠리가 전개되면서 몇몇 우량주들은 10배에서 이제 20배 폭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올 위기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그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충분히 또 저는 이제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기회를 다시 잡는다라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을 벌고 주식시장 그 기회까지 잡는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 타이밍만 잘 맞아서 암호화폐 자산에서 주식시장,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이렇게 자산을 잘, 포트폴리오를 잘 정비해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몇 년 뒤에, 한 5년 뒤에는 진짜 큰 부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이종진님이 써주셨어요. 잠시만요. 이분이 올리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 중국이 현재 모습이 보입니다. 저도 빠르면 올해 6월, 늦어도 내년 초에는 중국에서 일할 것 같아 공부 중입니다. 저 역시 가끔 가서 여행자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던 10년 전, 20년 전의 중국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나 미국보다 더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에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것이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중국을 치고 타격을 주려는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발전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이제 아시아권에서 알리페이, 카카오페이, 라인페이, 위챗페이, 페이페이 등 어느 나라에서도 결제할 수 있게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미래이자 현재입니다. 이야기를 해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그 유명한 유튜버분이에요. JM님이고, 그 JM님은 그분이 이제 일본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일본에서 이제 라인페이로 결제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제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쭉 4개를 다 열어봤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뭐냐면 중국 재래시장인데요. 재래시장, 제가 영상을 틀진 않겠습니다. 혹시나 또 지난번에 동영상 플레이 시켰다가 저작권 경고를 먹어서 동영상을 플레이 시키지 않고 이렇게 설명만 드릴게요. 실이라는 여성분이에요. 중국인인 것 같은데, 중국인 여성분인데 실이라는 여성분이고 이렇게 한글 자막을 써서 해주시는데, 중국 시장에서 시장 상인이 이렇게 버섯을 팔잖아요. 버섯을 파는데 사미안인데 결제를 옆에 이렇게 QR코드, 여기도 보시면요 QR코드 있고요. QR코드를 찍고 그냥 사미안을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재래시장에서도 저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노래방, 무인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래를 선택하는 것부터 그리고 노래 선택하고 노래를 결제하는 것도 이렇게 QR코드를 찍어서 그 QR코드로 들어가면 그 앱으로 바로 들어가고,
그 앱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노래를 고르고 선택하면 노래가 플레이가 되고 바로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중국 이제 무인 식당 같아요. 무인 식당인데 굉장히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요즘에 주문을 무인으로 받는 맥도날드 같은 데 보면 이제 무인 결제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결제를 합니다. 결제를 옆에 이렇게 있어요. 결제를 하고 결제를 하면 결제를 한 그 자리로 이렇게 이게 지금 여기 빨간 불빛 보이는 게 로봇팔이거든요. 로봇팔이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주고 이게 뺑 돌아서 음식이 나옵니다. 이미 이제 받은 음식이고요, 이거는. 그래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신기했고 중국 무인 편의점이래요. 그러니까 결제부터 음식 받는 것까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당인데 식당 테이블에 메뉴판이 있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딱 찍으면 그 식당에 이제 메뉴가 쭉 나와요. 그래서 메뉴를 내가 클릭을 하고 거기서 바로 이제 결제를 하고 하면 그 테이블로 주문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 이제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실제 지금 우리 메뉴판 들고 종업원이 와서 주문 받고 또 주문해서 가져가고 그럼 이제 어느 테이블로도 음식을 갖다 주고 이런 과정이 그 과정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이제 저는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이라고 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지금 암호화폐 이 암호화폐가 저는 거의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보면 뭐 카드라든가 현금을 일본이 가장 많이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앞으로 이제 뭐 40%까지 암호화폐 이런 결제 시장을 늘린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아마 도쿄올림픽 2020년을 그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시리TV 여성분이 한 내용을 동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고 이거 보면서 이게 진짜 앞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짜 다른 일을 좀 창의적인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든 하는 활동들이 돈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왜냐면 로봇이라든가 방금 봤던 사람이 거의 개입되지 않고 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 여러분도 공부하시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떤 중간자들 중간에 뭔가 뭐 부동산처럼 중간에 어떤 중개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없어지는 일자리에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비를 그래야지 돈을 벌어야지 소비를 하는데 결국 그 돈은 어디서 가져올 거냐? 그 돈은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돈이 돼야지만이 그 소비를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저는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의 저주가 내리고 있다. 비트코인의 방향만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알트에 들어가 수익이 날 수 있지만 이건 모험이다. 그 분위기는 비트가 650만 갈 때도 알트는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짝만 보더니 결국 초상집이다. 비트를 보면 이틀 전 분위기보다 오늘 현재 비트 분위기는 양호한 편이며 더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가격은 아래로 내려온 상태로 보이며 꼬리 달린 구미호가 보인다. 29일 0시 기준으로 나는 30일 9시경에는 오히려 붉은 봉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인다. 그만큼 어제보다는 안정적인데 가격 측면에서는 공포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은 상당한 조정을 받았죠. 비트코인 한 10% 빠지는데 알트코인은 알트코인에 따라서 적어도 30%에서 50%까지 조정받는 알트코인들이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멘탈도 크게 이제 흔들릴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런 위기를 계속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30%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알트코인은 거의 뭐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이렇게 또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그 과정에서도 내가 그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어야지만이 저는 이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게 아마 극복이 안 된다라고 하면 나는 이거 도저히 이걸 못 견디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런 분들은 수익이 만족스러울 때 매도를 해서 이익 실현을 하셔야지 된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요.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정우식님이 써주셨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뭐냐면 이 보조지표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맹신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그래서 차트를 만드는 것은 다수 참여자와 일부 시장 주도 세력 외에는 알 수 없다.
저는 이제 다수 참여자보다는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세력이 끌고 가는 거다. 대부분 차트는 그 차트를 만드는 그 세력이 이제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그 와사비님이 올려주신 영상 그 보조지표 설명드릴 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도 그리고 매수는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게끔 먼저 하시고, 이 와사비님이 만들어주신 보조지표를 참고해서 만약에 내가 세운 매수 계획, 나는 채널 하단부 이 가격이 되면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사비님 보조지표를 딱 봤더니 매수 신호가 떴어요. 그러면 그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널 상단부에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채널 상단부가 온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거기서 매도 신호가 떴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조지표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제가 사용을 하라고 그때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와사비님이 이제 이 지금 정우식님이 이렇게 써주시니까 걱정이 좀 와사비님 되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맹신해서 이 보조지표를 또 믿는 분들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 보조지표 올리는 그거는 잠그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리시겠다고 얘기를 했고, 일단 필요하신 분들은 그래서 와사비님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메일을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와사비님 여기 메일 주소를 올려주셨으니까 여기로 보내시고, 다만 이제 답변 보장은 다 못한다.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 메일을 보내시고 답변을 주신다라고 하면 받아보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보조 지표에 대해서 제가 그 일봉이라든가 뭐 RSI 일봉 그리고 RSI 뭐 분봉 이거 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뭐 RSI 뭐 30분봉에서 뭐 하고 뭐 일봉에서 하고, 근데 일봉이라든가 보조 지표를 일봉으로 할 때는 그 보조 지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봉으로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월봉으로 했을 때 보조지표를 이용하게 되면 그때는 신뢰도가 보조지표도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RSI라든가 뭐 스토캐스틱 그렇고 지금 와사비님이 만들어주신 이런 보조지표도 일봉보다는 뭐 주봉이라든가 월봉에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 저는 이거는 신뢰도 어느 정도 높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